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육군부가 지난달 24일 날 332쪽의 아주 방대한 분량의 북한 전술 보고서를 냈습니다. 전체 9개 챕터하고 또 9개 부록으로 구성됐는데요. 북한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설명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의 북한 군사력, 그리고 북한이 사용하는 지역 방어 및 공격 전술까지 또 이제 대량 살상 무기, 사이버전, 또 재래식 특수전 부대 역량, 또 현재까지 발굴된 그 한반도 비무장지대 내의 북한 땅굴 정보까지 한마디로 북한군의 모든 것을 망라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이런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서 미군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소리 VOA가 17일 날 며칠 전이죠. 처음으로 존재 사실을 공개하면서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북한의 핵무기 얼마나 유력적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 육군의 보고서가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의 핵무기의 유력입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20개에서 60개 정도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북한이 해마다 6개 정도의 새로운 핵무기를 만들 능력을 갖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2020년 내에, 올해 내에 100개까지 보유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다는 사실도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이 2020년 내에, 그러니까 올해 내에 핵무기 100개에 이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 군 당국도 인정을 했는데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최소 100개 정도는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목표를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북한 전역의 이 우라늄 농축 시설들을 고려할 때 산술적으로 보면 이 핵무기 100개 정도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게 우리 군 당국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미 육군의 보고서는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를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 핵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이 다른 나라들이 정권 교체를 고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북한 지도부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핵과 미사일이 있어야지 핵무기로 보복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외부의 세력들이 북한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 북한의 김씨 일가는 지난 2003년에 그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가 핵무기를 포기한 이후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한 학습 효과 때문에 더더욱 핵을 결사적으로 보유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 3일 날인데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 탄두에 들어갈 수 있는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미 미국 당국자들은 그 2015년부터 이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할 그런 역량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었죠. 그런데 유엔 안보리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핵탄두의 소형화가 공식적으로 거론되었다는 것은 북한이 이 노동 미사일이라든지 화성 14호, 화성 15호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작은 핵무기 탄두를 개발했다는 미국의 평가에 대해서 유엔의 회원국들도 동의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만큼 위협이 크다는 의미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또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란과 같은 나라하고 공유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와이타임스가 나중에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하고 UAE가 왜 이렇게 외교 관계를 회복했을까? 그것이 이란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북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북한이 이 탄두 소형화 기술 획득에는 적어도 러시아 과학자들 그리고 아마도 파키스탄이라든지 이 중국 같은 다른 곳의 과학자들로부터 일부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 아마 그런 증거도 갖고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17년 9월 6번째 핵실험 당시에 핵 출력을 봤을 때 수소폭탄 종류의 핵 융합 요소가 있는 소형화 무기를 사용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미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그런 소형화된 무기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4일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제재 이행에 대한 수준 높은 보고서를 제공해 온 것을 주목한다 그러면서 이 전문가 패널의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핵무기였고요. 두 번째, 화학무기는 얼마나 위협적인가 보죠. 미 육군의 보고서는 이 북한의 화학무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북한은 지금 독성이 강한 샤린가스 그리고 VX 화학물질 같은 20가지 정도의 화학무기를 2,500톤에서 5,000톤 정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되면 북한이 미국,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화학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북한이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을 겨냥해서 탄저균이라든지 천연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1kg 정도의 탄저균만 이용해도 서울 시민 5만 명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육군 보고서는 최근 북한 군인 출신인 탈북자 중 한 사람이 이 탄저균 예방접종을 맞은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면서 이건 탄저균이라든지 천연두를 이미 무기화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화학무기였습니다. 이제는 북한의 미사일 얼마나 위협적인가 보죠. 미 육군의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체계에도 주목을 했는데요. 물론 이 북한 미사일의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라든지 화학무기를 탑재하는 경우에는 미사일의 정확도가 높아야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지난해부터 북한은 핵 탑재를 염두에 두고 각종 미사일을 미친 듯이 쏴댔지 않습니까? 여기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SLBM에다가 또 변칙기동 이스칸데르 미사일까지 시험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북한이 다탄두화를 욕심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그 북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여기 보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그리고 다탄두 같은 이런 미사일 방어 체제 무력화 기술 개발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 가능한 화성 14형과 화성 15형을 이미 개발한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소형 핵탄두를 탑재하는 기술 그리고 재진입 기술 MD 회피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미국이 비핵화 협상 중에 그어놓았던 레드라인이라는 게 있죠. 금지선이 있는데 이걸 훨씬 더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국무부의 그 반응,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 반응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미 육군의 보고서는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양면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북한군은 먼저 휴전선을 넘어서 대대적으로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공격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과 미국의 공군기지, 그리고 항만, 주의 및 통제, 컴퓨터, 정보, 지능, 감시와 정찰 자산 등을 탄도미사일 이용해서 공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하와이라든지 알래스카,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 해안도시 같은 이런 미국을 목표 삼아서 공격적인 생화학 무기라든지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육군 보고서는 이 같은 1차적 전면전에 이어서 2차 확대전에서는 북한 인민군 내 특수부대가 한국의 후방 지역에 투입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들은 헬리콥터와 호버크래프트 그리고 경비행기 또 작은 보트라든지 잠수함 또 땅굴을 통해서 한국에 도달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특수부대 병력이 육군과 해군, 공군에 걸쳐서 18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의 해외 작전에서 최근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는 부분에서 비대칭적 전술을 쓰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북한의 사이버 공격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이번 미 육군 보고서에서 상당한 부분에 걸쳐서 상세하게 설명한 분야가 바로 북한의 전자정보전, 그러니까 그 사이버 공격의 심각성에 대한 겁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전쟁 지도부대가 있는데요. 이게 121국입니다. 근데 121국 산하에 4개의 해킹 조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북한 당국을 위해 활동하는 해커가 또 6,000명 이상 되는 것을 추산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4개의 조직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조직원들은 주로 동유럽 국가 벨라루스를 비롯해 가지고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그리고 러시아 같은 데에 이렇게 널리 분포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121국 산하부대에서 탈취한 정보가 전투부대에 하달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가 되겠죠. 이런 적 전산망 공격으로 전투 현장의 적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사이버 영역과 전투 현장이 유기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조직이 4개의 핵심 그룹으로 이루어졌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라자루스 그룹입니다. 2016년 워너크라이어로 미국을 포함해 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공격을 펼쳤던 그 그룹이죠. 사회적 혼란이 주 목적입니다. 이들 컴퓨터 해커들은 한국의 전쟁 계획을 훔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작전계 5025 같은 것을 북한이 훔쳤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두 번째가 안다리엘 그룹입니다. 적 전상망에 대한 감시와 취약점을 분석하는 해커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1,600명 정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블루노로프 그룹입니다. 주로 금융, 사이버 범죄를 수행하는 1,700명 규모의 조직입니다. 네 번째는 전자전 교란연대인데요. 이걸 제밍 그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파 방해를 뜻하는 제밍, 이 제밍은 강한 주파수의 전파를 쏴가지고 목표 전자기기가 고유 주파수를 잃게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오작동을 일으키게 하는 전자전 공격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적의 레이더를 교란시키는 게 주 임무죠. 물론 이 보고서는 북한 이 전파 방해 공격의 자세한 기법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반경 한 48km에서 97km의 영향을 미치는 러시아제 차량 탑재용 장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다양한 북한군 부대들이 적어도 2000년부터 한국과 미국의 통신과 레이더 체계에 대한 전자체계를 교란하는 작전을 수행해 왔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이 같은 전자정보 전력 강화는 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 북한 쪽으로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려는 시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대의 본부는 평양에 있는데요. 이 부대가 북한군 내 유일한 전파 방해 부대입니다. 각각 개성, 해자, 금강에 3개의 전자전 대대를 두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16년 3월 말부터 엿새 동안 군사분계선, 그러니까 MDL 남쪽으로 유성 위치 확인 시스템, 그러니까 GPS 교란 공격을 감행한 바 있죠. 이런 북한의 교란 공격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14개 나라의 항공기 1,007대가 GPS 신호를 받는데 장애를 겪었습니다. 큰 사고가 날 뻔했죠. 어선 280여 척이 조업을 중단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북한의 이런 공격 이후에 한국은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고, 또 북한이 그런 공격을 해오더라도 즉각 반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레이더는 북한발 악성 코드의 공격 대상이 되고 파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의 군사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연구원은 자유아시아 방송에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을 표적으로 항법 체계뿐만 아니라 미군과 동맹국 군부대의 위치 정보, 그리고 무기 유도 체계, 또 표적 체계 같은 것들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모든 인터넷 또는 네트워크 시스템은 북한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미 육군의 보고서에 대해서 스티븐 애프터굿 미 과학자연맹 정부 기밀 분야 담당 책임 연구원은 지난 17일 날 VOA에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 역량이 오래되고 심지어 쓸모없는 상태지만
매우 발전한 사이버 프로그램만큼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스티븐 애프터굿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북한 사이버 역량이 다른 군사 부문의 취약점을 상쇄할 정도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유엔 안보리에 이어서 미 육군 보고서 계속 북한의 위협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 이거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난 3일 날 로이터 통신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그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공개했고요. 또 17일 날 미국 시간인데 VOA를 통해서 미 육군 보고서가 전격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런 분석 보고서가 나온 상황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최근 뉴욕타임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을 물었더니 yes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가능하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 이거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 유지를 계속 언급해왔던 트럼프 대통령도 바이든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자극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도 대북 군사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습니다만은 이런 시점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 그리고 미 육군의 잇따른 보고서는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이런 보고서들은 당연히 지난해 2차 미북 하노이 회담에서 노딜이 됐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 마련, 이건 정말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민주당이 바이든 후보마저 강력한 대북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의 실타래는 더욱 꼬여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도 아마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군사적 압박에 나서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남북 관계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서 한미 워킹그룹의 역할 조정 그리고 남북 간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마는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턱이 없죠. 미국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있고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철저한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미국 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하면서 중재 역할을 자처해왔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감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건 또한 한미 간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 교류를 강조하면서 밀어붙이면 밀어붙일수록 미국은 더욱 강경한 대북 제재를 요구할 것이고 또 자칫 한국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다라고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자꾸 한국 정부가 남북 교류를 강조하게 되면 불과 70여일밖에 남지 않은 미국 대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정부의 반발도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재인 정부는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